네, 저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맛있는 시사, 이게 맘스 시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추석들은 다 잘 보내셨는지요? 네, 그럼요. 네. 며느들이 너무 씩씩한데요. 추석을 보내고 와서도. 아, 저는 친정리에서 보냈어가지고 오랜만에 아주 편안하게 먹고 자고 놀고 왔습니다. 아, 아내들에게 친정이 없다는 건 참. 그죠? 아니, 근데 이제 우리 오윤혜 씨는 네. 친정이고 시댁이고 없어요. 동일하긴 해요, 느낌. 동일하다는 이런. 저는 저희 어머님이 유네 하지 말고 좀 방에 가서 쉬어. 그럼 네 어머니 하고 방에서 이렇게 잡니다. 저희 시댁도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혹시 막내 며느리인가요? 큰 며느리인가요? 큰 며느리입니다. 아, 큰 며느리가 저렇게 길을 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큰 며느리가 들어가서 쉬어. 네, 이렇게 들어가 쉬면 둘째 며느리도 들어가 쉴 수 있어요. 근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이고. 그렇게 네, 시어머님들이 저를 싫어하시겠다. 그래요. 오늘 PD님 의상이 약간 중국 대나무 숲에 있는 팬더 같이 대나무 숲에 팬더 한 마리. 제 의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웬일로 새로운 옷을 입고 오셨어요? 약간 그동안 계속 비슷한 느낌의 옷이었는데. 어제 통상 이제 입은 옷을 이틀 네. 입는데 네. 김치 국물이 떨어져가지고. 아니 농담이야. 당연히 농담해야죠. 오늘 옷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근데 뭔가- 더워 좀 옷이. 우리 더워가지고. 그래요? 엄청 시원해 보이는데, 엄청 시원해 보이는데요, 저희가 보기엔. 이 옷이요. 너무 예. 얇은데. 이상한 재질을 옷을 입혀. 지금 이 사이사이로 살이 다 보여요, 지금. 저기 근데도 덥다고 하면 어떡해. 오윤혜 씨. 눈은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네. 앞을 보세요. 앞을 보시면 됩니다. 네. 앞을 근데 보세요. 저는 저 보고, 이제 백신 접종 80% 되면 해외여행 가고 싶다. 약간 영혼을 담은 옷인가. 이렇게. 하와이에서 오신. 그러니까요. 우리도 해외에 갈 수 있긴 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네, 역시 보는 시선이나 관점이 다 다르다는 거.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굴이 좀 조그매지셨어요, 김영민 PD. 얼굴 조그매진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저희 그 정치 생쇼에서 네. 생쇼. 이걸 발랐습니다. 바로 다른 게 광고로 아니고 넘어가나요? 예. 네. 이게 뭔데요? 자, 이거 바로 광고로 가야 됩니까? 네. 바로 광고로 가죠. 광고로 가죠. 네. 네. 뭐 얘기 나온 김에 자, 요게 태그스킨의 포스텝 올인원 마스크팩이라고. 세그 스킨의 포스텝, 그러니까 4가지 단계다, 뭐 이런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앞을 보시면은 이게 세 등분되어 있는데 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어머. 이거 저 절취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따로따로 자를 잘라서. 수도 있어요. 번호가 써있나요, 이렇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 그동안의 마스크팩은 잊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태그스킨의 포스텝 올인원 마스크팩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마스크팩을 잘 하십니까? 많이 하십니까? 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팩은 귀찮아가지고. 피부 좋은 사람은 저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 이제 두 분은? 저는 방송 전에는 꼭 얹고. 아이고. 네, 왜냐면 평소에 이제 못하니까. 가면 실장님들한테 혼나거든요. 이게 무슨 짓이냐, 얼굴에. 그래서 아유. 갈 때도 크림 까먹고 이러니까 방송 직전에 얹으면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짧은 시간 동안. 맞아요. 그렇지. 예. 자, 근데 그동안의 마스크팩은 잊어주시고, 이제 잊어요? 태그스킨의 네. 포스텝, 4개의 스텝, 포스텝 올인원 마스크팩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마스크팩의 끝판왕이라고 감히 자신할 수 있습니다. 와. 네. 2021년 와디즈 마스크팩 분야 펀딩 성공. 전 처음에 8.248인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이게 뭐야? 8,248%. 여기가 이제 약간 테스트 마켓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해보고 성공한 경우는 이제 쭉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8,248%. 예, 이 경이적인 기록을 달성한 제품인데요. 네. 또한 태그스킨의 올인원 마스크팩은 하루 한 팩 제품이 아닙니다. 마스크팩을 매일 쓰는 것은 오히려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가 그래요? 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3일 한 팩. 3일에 한 번씩. 예. 오. 자, 그래 태그스킨 마스크팩에는 나의 피부가 진정으로 좋아질 수 있도록 고영양 에센스가 듬뿍 담겨 있습니다. 네. 3일 한 팩을 하셔도 네. 효과는 충분합니다. 제가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네. 예, 3일 한 팩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예. 오늘 고개는 얹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만하세요. 크기가. 이제. 네. 그만하시고. 알겠습니다. 아니, 얼굴 작아지셨어요, 그 진짜. 예. 제가 줬어요. 이거 했더니. 이게 얼굴도 작아지는 거냐고요. 이거 영향을 주는 건데. 근데 이게 약간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공이 딱 쫀쫀해지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요. 오늘 이마랑 피부가 좋아 보이세요? 그러니까 반짝반짝. 전 자본주의 멘트에 불할 수 없습니다. 대기름인가요? 멀리 계셔서 작아 보이시나 보네. 멀리 있는 분들이 그렇게 보인다는 그러니까 거죠. 가까이 보면 지금 보름달이 여기 있는데 지금 추석이 또 왔어요. 우리는 늘 풍성해, 한가위 같아. 예. 그래요. 어머, 이렇게 즐겁죠? 그래도 남 돌리는 거 진짜 저기 제일 재밌어요. 예. 오은혜 씨. 네? 어? 사랑하는 여인이 네. 뒤에서 네. 바람을 다 막아준다면서 좋아했던 남자입니다, 제가. 누가요?
좋아했던 남자였어요. 나를요? 아니, 한국말. 뭘 이해가 안 어느 초등학교에서 그걸 배우셨어요? 포스텝 하세요. 포스텝 하세요. 내 포스텝. 뒤에 네. 내 사랑하는 여인. 아, 숨어 있어. 내 온갖 바람을 내가 다 맞고. 네. 뒤에서 네. 이렇게 바람을 하나도 안 맞고. 바람막이로. 바람막이를 해줬단 말이야. 그래서 아름다워 보였어요. 나도 한때는. 누군가의 어떤 여성에게. 무시하지 말라고. 아, 무시한 거 아니에요. 무시했어, 지금. 아니, 얼굴 큰 게 무시한 거예요? 얼굴 크면 좋죠. 칭찬이었습니다. 네. 아이, 죄송합니다. 칭찬인 줄 모르고 비난하는 줄 알았어요. 예. 자, 이 사용 시간은 딱 20분이면 됩니다. 20분. 20분. 태그스킨의 4단계 스텝에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딩, 토너 패드로 피부의 효과적인 영양 흡수를 위한 모공 케어가 첫 스텝입니다. 이게 모공이 요거 갖고 이렇게 닦고. 모공을 다 이렇게 조여주니까 얼굴이 작아 보인 모양이네. 예. 자, 주름 개선, 피부 탄력, 미백을 위한 자스민 꽃수 82%의 페이스 마스크가 두 번째 스텝입니다. 얼굴도 중요한데 목도 중요하죠. 목도 그럼요. 있어요, 목도. 예. 진짜 중요해요. 자, 태그스킨 마스크팩은 얼굴과 목의 아름다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넥 마스크, 목 마스크를 세 번째 스텝으로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스텝은 수분 유지력 최강의 피부 구원템, 네. 바로 펩타이드 세럼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글을 제대로 읽었으니까 네. 알아서 이해를 하실 거라 세럼이 생각합니다. 고영양이거든요. 그렇죠. 그걸로 마무리까지 딱 덮어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게 한 병이 다 들었대요. 여기 뒤에 그렇게 써 있네요. 고영양 에센스 한 병이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3일에 한 번만 해도 3일에 충분한 한 번만 해도 충분하다. 아, 네. 좋습니다. 이것도 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들은 여기 뒤에 이 QR코드가 있어요. QR코드로 네, 여기. 직접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자, 한 박스 10개 들어있는데 이거 저 체험분 하나를 더 드립니다. 그래서 네. 한 박스가 10매가 들어있는데 한 매를 더 드려서 7만 원. 현재 2+1 행사 진행 중입니다. 그래요? 자, 한 박스 20개입 더하기 체험분 한 매에서 14만 원. 2+1 행사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바로 김용민닷컴에서 독일 더마 테스트, 더마 테스트. 엑설런트 등급의 와우. 100% 생분해로 환경오염 걱정도 없는 태그스킨 올인원 마스크팩을 압도적인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돌아가실 때 이 마스크를 한 채로 돌아가시면은 네. 살과 함께 이 마스크도 썩습니다. 온도 이펙. 혼자만 있잖아요. 누군지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신경 펴는 것도 웃었어요. 지금. 화난. 돌아가실 때 집에 갈 저 때 입금되면 다 합니다. 한번 좀 웃어줘라 좀. 저는 가격 때문에 진짜 마음에 들어요. 가격이. 제가 무슨 화장품에 대한 얘기들 할 때 시중에 파는 마스크팩이 되게 저렴하잖아요. 500원. 500원. 근데 원가가 100원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에 파는데 저는 우선 이 가격이 하나에 거의 6,000원 정도라는 건데 그렇다면 정말 이 제품은 뒤에 보니까 성분이 진짜 다 좋은 성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명품 가방 이런 거는 돈을 안 쓰는데 먹고 바르는 거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편인데 필요해요. 이거 진짜 뭔가 신뢰가 갑니다. 그래요? 더마 테스트가 애기들 바를 맞아, 때 꼭 애기. 확인하거든요. 더마 테스트 엑설런트 등급이면 믿을만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참고로 태그스킨 마스크팩에는 한 팩을 써보고 안 맞으면 바로 반품하실 수 있게끔 어머나. 테스트 팩 한 맞아요. 팩이 더 들어있습니다. 네. 테스트 팩을 써보고 반품하셔도 전액 환불됩니다. 네. 다만 반품 배송비는 소비자 부담입니다. 그건 참고하셔야 되겠다. 반품 배송비가 한 10만 원 되지 않습니다. 이건 맞아야 돼. 어떻게 망치를 하나 놔드릴까요? 진짜. 반품 배송비는 뭐 네. 얼마인데요. 네. 자, 자세한 내용은 김용민닷컴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 대신에 또 집에 가서 꼭 한번 써보셔야 저 돼요. 이거 할래요. 네, 저 이거 꼭 알겠습니다. 가져갈게요. 네. 이 팩이 10개 들어있다는 거죠? 네. 예, 한 여기 박스가. 한 박스에. 예. 좋습니다. 예, 근데 그래요. 2+1이니까 하나 써보시고 괜찮으시면 그죠? 그렇게 네. 구입을 하시면 조금 팩도 더 있고. 저렴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처럼 이렇게 보름달이 어제 조금 좀 줄었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예. 좀 사실은 지금 인류가 네. 저것도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요? 얼굴 축소 크림. 언제요? 뭐 크게 아니, 하는 얼굴이 사람도 작은 게 있으니까 좋은 작게 하는 거예요? 사람도. 얼굴 작은 게 좋죠. 뭐가 좋아요? 그건 바뀔 수 있어요. 예전에 저희 아는 분들이 결혼하실 때는 남자가 머리가 작고 얼굴이 작으면 아내를 굶긴 데서 딸을 안 줬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얼굴이 크거나 머리가 크면 명석하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머리가 작은 사람은 등게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스타일을 삼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유행이 바뀔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이대근 씨 이런 분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강력한 남성미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이대근 씨는 뭐 그냥 아재일 뿐이지. 예. 그렇죠. 그렇지만은 또 시대에 따라서 이제 미의 기준이 달라지니까 네. 언젠간 배 나온 사람도 미남으로 분류되는 시대. 왜 웃어? 아니 지금 충분히 멋있으시다고요. 그래요? 예. 내 남자 아니니까 네, 상관없잖아요. 남자니까. 전생에 아니야! 아니라고요. 예. 아, 근데 그건 참 좋네요. 네. 뒤에 있으면 네. 바람이 안 불 거 아니에요. 또 옆에 사진 찍으면 얼굴 작아 보이고 그러니까. 옆에 있으면 몸도 작아 보이고 예. 그건 저희 남들 지켜야 되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요. 얼굴 축소 서비스. 네. 예. 김용민이하고 사진 찍으시면 자동 서비스가 됩니다. 네. 하늘의 큰 뜻과 사랑 가득한 전 세상의 꿈이 여기에 있네. 서로가 서로의 희망과 빛이 되어 우리의 꿈을 이루자. 우리는 자랑스런 눈봄의 길을 따라 당당하게 가는 이 땅의 주인들, 즐겁게 배우고 배워서 남을 주는 눈봄 학교 만만세. 하늘의 큰 뜻과 사랑 가득한 참 세상의 꿈이 여기에 있네. 서로가 서로 저는 오늘도 머리를 비우고 왔습니다. 오늘 주제가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오지만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주제여가지고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한다는 게 이 네. 사건의 핵심이에요. 네.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대장동. 대장동, 뭐 화천대유, 네, 뭐가 되게 뭐 많아요. 뭐. 근데 뭐 네. 누군 돈을 되게 많이 벌었대고 퇴직금 50억은 솔직히 진짜예요? 저는 뻥인 것 같은데. 퇴직금 50억? 네. 아니 받은 사람이 있는데 있는 거지. 근데 이상하잖아요. 50억을 받는데 세금을 22억만 받아간 거죠. 세금을 떼고. 근데 그 퇴직금은 맞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말이 바뀌거든요. 뭐 위로금이다, 상여금이다, 심지어는 산재. 그거라도 말이 안 된대요. 세금을 그렇게 많이 뛸 때는 세금을 떼어야 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라에서. 세금 떼었어요 또 네. 2억을. 근데 그걸 가지고도 가져갔다니까 굉장히 의심이 많이 되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심상론까지 그러니까요. 설명 너무 잘하시는. 네. 일단 이 화천대유 대장동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냐. 무슨 SPC, PFV 뭐 이런 거 나오면 이제 포기하는 거야, 이야기를. 특수목적 법인 등등 무슨 어려운 말 다 나와서 이게 와 이거 화천대유가 뭐가 있나 보다. 이재명이 엄청 해먹었나 보다 라고 그치.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근데 이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듣고 보면 아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요? 일단은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있어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부터 출발할 게 아니고요. 이제 대장동 개발 사업은 2004년에 출발을 했습니다. 2004년이면 이재명 지사가 정치하기도 전이에요. 어느 시절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시에는 한국토지공사라고 불렀어요. LH의 전신이죠. LH. 네,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쳐져서 LH가 됐는데 밑에만 합쳐졌다. 근데 이분도 등장을 하세요. 이제 등장하시더라고요. 네. 보면 이제 한국토지공사가 공공개발을 추진을 했는데 이 대장동 지역을 그런데 정치권의 로비와 성남시 공무원들의 비리로 개발이 중단이 됩니다. 그러다가 2008년 이대엽 성남시장 당시에 다시 이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이 돼요. 네. 그래서 2009년에 이제 시작하려는 찰나에 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이 되는데 이 자리에서 MB가 이런 연설을 합니다. 네. 민간 회사와 경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LH 대장동에서 빠져라, 손 떼라 라는 소린 거예요. 그래요? 왜 저기 공영 개발 아니에요? 사실은 LH가 그쪽에서 민간에서 돈 벌 수 있는 분야를 가로채느냐? 그건 너무 지나친 거다. 그러니까 민간에 돈 벌 수 있게 대장동 LH 빠져라. 손 떼라. 이렇게 공공기관 손 떼라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마치 뭐 민간 업체를 굉장히 이렇게 좀 챙겨주는 듯한 그런 발언이었는데 뭐 그 이유가 다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발언을 시작으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제 당시 한나라당 소속 신영수 의원이 이 발언을 언급하면서 LH 손을 떼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요. 또 국토위 소속이었던 정희수 의원 또 같은 주장을 하면서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다 결국에는 국민의힘이에요. 예. 그렇죠. 결국에는 LH가 대장동 개발에서 철수하고 민간이 개발하기로 결정이 됩니다. 민간이 이제 민간 개발 결정 났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민간 개발 시행사 대표가 LH를 철수시키기 위해서 정치권에 로비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LH 좀 여기서 손 떼게 해달라, 민간 우리들이 돈 좀 벌게라고 하면서 로비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11명이 기소가 되고 9명이 구속이 되는 우와. 그런 일이 있었고 이 중에 한 사람이 이 신영수 의원의 동생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권의 로비가 실제로 있었던 거고 이득을 자기들끼리 나눠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로비스트로 밝혀진 이 남모 변호사는 정의수 맨날 나오는 그 그렇죠. 남모. 네. 정의수 의원의 보좌관으로부터 이 대장동 관련한 자료를 건네받고 아. 뭐 이랬던 정황들이 밝혀지고 그리고 이제 화천대유 관계자들을 살펴보면 퇴직금에 50억을 받은 사람의 아빠인 곽상도 의원 네. 그리고 뭐 등등에게 정치 후원금을 지속적으로 보냈던 사실이 밝혀져요. 그쵸. 그리고 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대엽 성남시장 가족들이 줄줄이 구속이 됩니다. 뇌물 혐의, 네. 횡령 혐의. 이근대예요? 이대엽 성남. 이대엽, 네. 우리는 성남시장은 이재명 시장 그렇죠. 전에는 기억을 못하는. 대 누구라고? 이대엽. 이대엽이라고 그 과거에 또 영화 배우도 했었어요, 그 양반이. 아 그래요? 네, 이대엽. 그리고 이 영화 배우까지 하셨던 이 성남시장 본인도 뇌물수수로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전화를 했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그랬더니 이대엽. 이거는 무슨 말이야? 여보세요? 이대엽? 여보세요? 네. 오늘 왜 이러는 거야 오늘? 자, 여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어요. 그래, 김 PD님 어서 왔으면 어쩔 거나 언제나 고맙습니다. 김남욱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근데 이제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여기까지 거론된 정치인들 모두 누굽니까? 어디입니까? 네. 국민의힘 소속, 네. 전신 새누리당이니 한나라당이니 그 당시 그 정치인들이에요. 네네. 근데 이 와중에 지금 이러고 있는 와중에 성남시장으로 이재명 시장이 지사가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당선되자마자 민간으로 넘어갔던 이 대장동 사업을 다시 공공으로 가져와요. 그런데 이게 너무 돈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지금 민영 개발로 한다? 이건 아무래도 지들끼리 해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 그 꼴을 볼 수가 없었지. 이 성남당에서 내가 시장인데 그걸 지금 니들끼리 다 해쳐먹으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 하면서 그렇게 못해. 그래서 이제 공영개발로 바꾸려고 했어. 아 그때 공영개발을 바꿨다는 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사실 이 성남시가 이걸 전체적으로 공공이 전체적으로 다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공공 주도로 그런데 성남시가 당시 돈이 없었어요. 이 지역 땅을 다 사다릴. 아 그러네요. 더군다나 이제 박근혜 이명박 시절에는 지방채 발행도 완전히 막고 있던 상황이고 거기에 당시 경기도지사가 남경필 영필이요. 그렇죠. 네. 돈을 어디서 가져올 데가 없죠. 성남시는. 그래서 성남시가 민간과 협력을 해서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고 공공이 주도하는 식으로 민관 협력 사업을 이 대장동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돈이 없으니까 우리- 민간 시행사가 돈을 가져다 주는 방식으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애초에 그 사실은 이재명 시장은 100% 공영개발로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추진을 했었어요. 근데 시의회는 당시에 지금의 국민의힘, 한나라당이 다수. 압도적 다수였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반대하는 거지. 아니 민영개발로 하면은 내 아는 사람이 대박이 나는데 이게 이재명이가 들어와가지고 이걸 공영개발로 바꾸니까 돈이 안 될 상황이 됐잖아요. 아 나는 돈을 받을 데가 없는구나. 그러니까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대장동 개발해봐야 안 된다. 게다가 또 시가 그걸 주도하면은 공영개발로 가면은 그 장사 안 된다. 망한다. 미분양된다. 등등. 뭐 이런 식으로 딴죽을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지금 대박 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판교가 지금처럼 막 저렇게 확장해서 저기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긴 했었을 거예요. 그죠? 지금의 네. 판교는 상상 우리가 초월이니까요. 막 하나하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알고 있어야 될 거는 지금의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토지 투기 세력이랑 같이 야합을 해서 민간 개발로 이 개발 이익을 독식하려고 했던 이 상황 자체에서 공공개발을 막고 있던 상태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공개발의 길을 열고 공공 100%로 하려고 했으나 돈이 없어서 민간과 함께 협력하게 된 이 전체적인 이 상황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이게 지금 왜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왜 국민의힘 관련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성남시가 이제 사업이 계속 위험하다는 평가가 시의회에서 나오고 미분양될 거야, 이 사업 안 될 거야 라고 하니까 성남시에서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공공이 먼저 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조건으로 우리 5,500억 원 우리가 먼저 이익이 나면 5,500억 원 우리가 먼저 먹고 이득이 아니라 손해가 나도 5,500억 원 일단 먹고 그러니까 이 사업이 망하든 흥하든 하여간 우리는 5,500부터 땡겨놓고 네. 사업을 나머지는 벌이겠다. 하고 싶은 사람부터
아, 이렇게 할 했는데. 거니까 이래도 들어올 것 같으면 들어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세 군데에서 두 군데는 뭐야 이러면서 그냥 빠졌고 한 군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화천대유라고 성남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바로 이 성남시가 화천대유하고 뭔가 계약을 맺었던 건 아니고요. 왜냐면 이 화천대유와 공공이었던 이 성남시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일단 성남시가 이렇게 해서 그래 우리 5,500 먼저 먹을 건데 이래도 붙을 사람 들어와라고 했을 때 하나은행이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성남시와 하나은행이 같이 꾸린 협력체가 바로 성남의 뜰이라는 곳입니다. 그게 무슨 SPC인가? 네, 그렇죠. 법이 네. 그거예요. 예. 근데 이 SPC, 이 성남의 뜰은 이 개발구역의 땅을 직접 사들이고 뭐 이걸 집행하는 전체적인 일을 하는 그 법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성남의 뜰이 컨택했던 그 회사가 바로 화천대유인 거죠. 그러니까 성남의 뜰까지는 우리가 어떤 공공의 영역에서 같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한 어떤 협력체 기관으로 본다면 이 성남의 뜰이 그러니까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와 계약을 맺어서 화천대유가 실제 이 대장동 사업을 집행하는 집행사로 컨택을 한 게 바로 화천대유인 거죠. 네. 그런데 화천대유를 계속 들여다보니까 엄청난 뭔가 비리들이 보이는데 이 비리들을 갑자기 이렇게 이 과정을 다 건너뛰고 공공에서 뭔가 공공 수익을 환수하려고 했던 어떤 뭐 이재명 시장과 관련한 그 공공사업에 이걸 연결시켜가지고 이걸 교묘하게 뒤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분리해서 볼 것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화천대유의 상상 초월의 어떤 이 상황들 그리고 이 범죄의 어떤 정황들은 성남시나 성남 어떤 그 당시 공공기관에서 일어났다기보다는 공공기관 화천대유라고 하는 네, 화천대유라고 하는 그 회사 자체에서 일어난 비리인데 이거를 공공과 엮으려고 하는 교묘하게 섞어서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화천대유를 이제 들여다 보니까 이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정치계 우리가 뭐 지금 곽상도 의원 나오고 뿐만 아니라 이 화천대유의 자회사를 살펴봤더니 법조계 기자 출신 20년 경력의 법조 팀장 출신 기자, 그러니까 언론계도 섞여 있고, 그리고 여기에 고문하고 여기 돈 받아갔던 사람들을 다 살펴보니까 법조계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세력이 정치계와 언론계와 법조계가 같이 유착한 이 정황이 지금 이 화천대유 안에서 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먼저 우리가 말했던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이라는 곳이 7호까지 있습니다. 7호. 이 회사가 뭐라고? 청화동. 천화동인. 이게 이름들도 되게 이름들이 왜 다 이래? 이게 주역에 나오는 제일 좋은 점괘로 만든 이름이에요. 화천대유랑 청화동. 예, 화천대유가 주역에서 치는 말하자면 점괘 중에는 최고의 점괘. 예. 뭐 이름이야 뭐 짓기 나름이지. 예전에 저도 저기 김용민 TV 전에 네. 팟캐스트 할 때 사업자를 등록을 했는데 네. 몰라요. 김용민 브리핑 팟캐스트 할 때. 그 사업자 이름이 박근혜 정권 때 만들었는데 네. 7시간 행불 근해. 그게 뭐예요? 7시간 동안 행방불명됐잖아요. 저 이제 세월호, 세월호 때. 예. 7시간 행불 근해. 사업자 이름을 그렇죠. 사업자 등록을 그렇게 했어요. 용인 세무서에다가. 예. 오늘 또 거부할 줄 알았는데 맞아요. 또 받더래. 세금 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또 안 받을 이유도 없는 거죠. 미치겠다. 그렇죠. 뭐 다른 데랑 겹치지만 않으면 뭐 7시간 행불 근해. 겹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천화동인은 뭐예요? 천화동인은 화천대유라는 회사의 자회사인 거예요. 화천대유는 자회사. 이 프로젝트 회사라고 대장동 개발만을 위해서 세워진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부동산 개발 같은 단기 프로젝트에서는 프로젝트 금융회사가 일반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회사를 천화동인에서 하나 세운 거죠. 그래서 이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화동인을 이제 살펴보니까 이제 7호까지 뭐 회사가 있다는데 7개의 회사 대표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회사는 이 아까 나왔던 이 김만배 씨. 그러니까 이분은 머니투데이에서 부국장까지 했던 법조 팀장까지 하고 부국장까지 했던 분인데 그러니까 언론계를 꽉 잡고 있는 분이죠. 언론계 중에서도 법조계에 관련한 보도들을 잡고 있었던 분이겠죠. 이분이 거의 1, 2, 3호를 다 잡고 있더라. 이분의 뭐 누나 뭐 가족들이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4, 5, 6, 7호는 아까 말했던 그 로비스트로 활동했던 남모 변호사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지금 언론 그리고 여기 등장했던 분들을 보면 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총장, 최순실 씨 변호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까지 지금 이게 언론과 정관 법조인 사이의 카르텔이 지금 이 회사만 들여다보더라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곽상도 의원의 50억이 이제 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 50억이 뭐 내가
아버지와 상관없이 일해서 받은 돈이다라고 아들은 계속 이거 내 계좌에 있는 돈이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던데요. 네. 이제 곽상도 씨 아들이 일을 해서 상여금으로 받았든 퇴직금으로 받았든 무슨 위로금으로 받았든 도대체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50억의 제가 지금 이 50억을 보면서 가장 화가 났던 거는 산재. 무슨 산재 위로금으로 내가 받은 거다라고 하면서 내가 뭐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뭐 이명이 들리고. 나고. 근데 지금 제가 잠깐 산재 얘기 잠깐 해보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산재 인정을 받기도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아유, 어려워요, 정말. 근데 지금 2018년 기준으로 뭔가 수치를 보면은 산재 인정률이 우리나라 91%다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와 대부분 산재 인정해주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산업재해 은폐율이 66.6%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는 다 은폐가 되고 그나마 겨우 고소하고 난리를 치고 정말 생계를 포기하고 매달려서 받을 수 있는 산재 인정률이 3분의 1에서 그중에서만 일부만 인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50억을 산재 금액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이 10년 투쟁했죠. 네. 거기서 산재 인정받기만 10년을 투쟁했는데 그분 127명에게 195억 원 갔어요. 그러니까 1인당 뭐 한 2억도 안 간 거죠. 2억도 안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산재로 50억 받았다? 그럼 일단은 이거는 좀 이상한 거죠. 이상한 게 아니라 무슨 자기가 오징어 게임 속에 무슨 말이다. 뭐 나는 철저히 설계된 데서 말로 되게 뭐 힘없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뛸 말이었다? 아니요, 이분은 설계자 쪽에 가까우신 것 같아요. 또 재밌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 딸이 이 회사로부터 아직 퇴직금 정산을 받지를 못했어요. 딸도 거기 다녔어요? 박영수. 네, 그럼. 네, 박영수 특검의 딸이 여기 다녔어요. 대단하네. 여기서 이제 큰 딜레마에 이제 빠지게 됐는데 화천대유는 만약에 이 50억을 퇴직금으로 준 곽상도 씨 아들처럼 50억을 준다? 그럼 박영수 특검한테 뇌물로 주는 거 아니야? 만약에 50억을 안 준다? 곽상도한테 50억 준 거 아니야? 뇌물로 준 거 아니야? 뭐 줘도 안 줘도 지금 문제가 되는. 문제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아들이 화천대유에 무슨 지분이 있거나 투자를 한 건 없어요. 아니고 그냥 직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곽상도 의원 설명은 한 달에 250에서 300만 원 받은 게 다다 6년 동안. 월급을. 네, 근데 퇴직금이라고 하는 게 원래 받은 금액을 곱해가지고 계산하는 그러니까요.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250만 원씩 받으면 3천인데 연봉이. 연봉 3천이 6년을 근무했다고 하면 1억 8천이고 네. 그걸 다 받는다고 해도 2억이고 거기에 뭐 상여금, 위로금 한다고 해도 50억이 되긴 좀 힘들 것 그래서 이 화천대유 대표가 아니다. 아주 중대 재해를 입었다. 위로금 차원에서 나간 돈이다라고 했는데 중대 재해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분. 물론 일을 하면서 몸이 아픈 거는 안타까운 사실이고 그래서는 안 되죠. 네. 그런데 과연 이게 정말 산재받은, 그러니까 산재 상황, 지금 현재 이 산재 실제 상황을 알고서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산재로 이거 받은 거다. 그리고 내가 뭐 어떤 일을 했는지 쫙 또 나열을 했어요. 내가 무슨 경영 지원팀에서 일했고 경영도 아니고 경영 지원팀, 저도 경영 지원팀에서 일을 해봤거든요. 네. 저도 꽤 오래 일을 했었는데 50억을 그냥 500만 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유, 우리 알바의 여왕 네. 간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보상 업무 지원 다 보조 역할, 지원 역할 하다가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월 250 이상 그리고 1, 2년 뒤에 38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 돈을 누가 면접 한 번 보고 바로 들어갑니까? 자기는 아빠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자기 아버지 때문에 과분한 어떤 대가를 받으면서도 그 사실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양반인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자를 공격하면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화천대유를 파보면은 결국 국민의힘 관련자들이 계속 나오는데 화천대유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5,500억을 빼고도 이 민간에서 4천억 원 이상을 가져갔습니다. 배당만 4천억이 넘어요. 네, 배당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준 거는 이재명이 다 판을 짜놓은 거 아니냐. 설계를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설계를 했다라는 말을 실제로 이재명 지사가 했는데 그 설계는 지금 이렇게 화천대유가 대박 나게끔 설계해 준 게 아니라 민간 이재명이 설계한 거는 이거 공영개발로 하도록 했는데 이제 하도 반대하고 현실적 여건이 그렇지 않으니 그럼 민관 공동개발로 가자라고 한 게 이재명의 설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딱 그 한마디만 따가지고 말이야. 그래 놓고는 이재명이 이런 대장동 비리에 무슨 뭐 큰 판을 짠 것처럼 아니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가 그런 큰 판을 짰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공공이 했던 사업과 이 화천대유를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만약에 성남시의 주도적인 민간 공동개발 사업이 없었다면
성남시가 회수한 5,500억 원도 민간한테 다 갔던 거예요. 그런데 공공이 다시 이걸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대장동 개발에 있어서 그래서 5,503억 원? 이 정도를 환수를 해서 도민들, 성남 시민들한테 돌려줬다는 게 이게 팩트인데 언론은 민간 부분의 어떤 그러니까 화천대유의 어떤 비위 가능성을 공공의 어떤 책임인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좀 엮고 있는 거죠. 이거는 수사가 들어갔나요? 화천대유 네. 관련돼서는. 지금 수사가 들어간 상황인데 화천대유와 관련돼서 정말 이상한 건 뭐냐면 이게 800몇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배당금이 몇백억이 넘어서 이걸 받아가지고 건물 샀대더라 이제 이런 뉴스들이 나가니까 하더라. 젊은 층이 굉장히 분노했었는데 네. 그 다음에 가장 분노한 게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경향신문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퇴직금 50억 받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재 혹은 위로금, 뭐 상여금이면 세금에 띄는 비율이 거의 없대요. 그렇게 지급한 돈은. 근데 곽상도 의원 아들이 얼마를 받았냐면 50억을 받고 세금을 22억을 냈어요. 그럼 38억은 28억을 받아간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세금이 22억이면 40%가 넘잖아요. 이건 뭐냐면 최고 세율을 받는 소득자들이 떼는 비율이거든요. 연봉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38%를 넘어가는 사람들이 떼는 세금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세금을 이렇게 많이 떼냐는 거죠. 왜 이렇게? 그럼 정부에 세금을 떼었을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에 또 그래서 이제 뭐 여태까지 나온 것처럼 뭐야 그럼 대장동은 뭐 이재명이 해먹은 거야? 라고 하면서 이 프레임 그대로 윤석열 씨가 이제 대장동의 몸통은 이재명이다. 그렇지.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 화천대유를 파고 파다 보니까 오히려 윤석열 씨가 더 이 화천대유에 여기에도 가깝지 등장해요? 않나. 윤석열 씨가? 이분은 정말 힙한 등장해요. 것 같아요.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존재감을 핵인싸. 핵인싸 맞아요. 어디든 나와. 네, 핵인싸요, 핵인싸. 네. 살펴보니까 이 화천대유 대주주 중에 이 김만배 씨의 누나가 있어요. 결국에는 누나인지 본인인지 보다 중요한 건 어쨌든 김만배 씨의 어떤 일가가 윤석열 씨 아버지의 집을 삽니다. 잠깐만, 누나가 윤석열 아버님의 집을 산다고요? 네, 그러니까 만배용 누나가. 만배 누나. 화천대유 대주주가 윤석열 씨 아버지의 집을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사? 김만배 씨의 누나라고 하면 안 돼요. 이 사람도 화천동인. 천화동이. 천화동인. 헷갈리네. 천화동이 근데 지금 화천대유의 멤버입니다, 멤버. 누나도? 그럼. 계열사 중에 하나의 대표예요. 누나가? 네. 김만배 씨 누나가? 동업자지, 동업자. 동업자 그게 해야지. 제일 중요하구나. 예. 그래가지고요. 그런데 이 김만배 씨가 누구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20년 넘게 법조기자로 일했던 사람이고 윤석열 씨를 성렬이 형이라고 부를 만큼 가까웠던 사이로 그렇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더라고요. 2019년 4월쯤에 이 연희동에 있는 윤석열 씨 아버지 집을 김만배 씨 누나가 사는데 이 화천대유 관계자가 사는데 근데 당시의 시세가 뭐 30억에서 40억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한 20억 정도 됐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19억에 이 집을 매매를 합니다. 근데 이 동네는요 원래 부촌이고 그러니까요. 거의 매매 뭐 전세 이런 게 거의 안 나오는 맞아요. 그냥 거기서 자리 잡고 오래 사시는 분들 네. 그래서 만약 여기는 투기 목적으로 사기도 순환이 안 되니까 투기 목적으로 사는 것도 그렇고 그냥 실제로 내가 거기 가서 살겠다고 하는 거 아닌 이상 사기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왜 산 거예요? 왜 샀는지 이제 윤석열 씨한테 이제 물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이분이 서울중앙지검장 당시에요. 검찰총장 인사로 아직 거론을 되고 있던 그런 시절인 것 같은데 30년 넘게 아버지가 사시던 집을 팔고 상암동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이 연희동 집을 팔아서 급처를 했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건강상의 이유로. 그러니까 이사를 빨리 가야 되는데 돈이 안 되니까 빨리 집을 팔아서 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살펴보니까 이 연희동 집을 팔기 전에 이미 이쪽 이 상암동 파크뷰 사이 여기는 완금까지 다 치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집을 팔지 않아서 저 집으로 이사를 못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연희동 집을 금매로 내놓을 이유가 사실 딱히 없는 거예요. 그럼 건강상의 이유로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는 것도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뭐 30억이었는지 40억이었는지 시세가 20억이었는지 다 이 시세에 대해서는 말이 많지만 일단 윤석열 총장과 관계되면은 미심쩍은 집 거래가 많아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크로비스타. 삼성에서 일하기로 한 외국에서 온 그 네네네. 엔지니어가 그냥 걸어다니다가 이 집이 마음에 듭니다 해가지고 삼성이 계약해줬다는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미심쩍은 직거래가 지금 또 나온 거죠. 그래서 혹시 다운계약 아니냐, 탈세 위해서 다운계약한 거 아니냐, 시세보다 다운된 금액만 송금을 하고 혹시 나머지는 현금으로 주고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의 몸통은 이재명이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재명 지사의 측근의 보좌관이었던 사람이 화천대유의 사내이사다. 그러니까 자세히 듣고 보면 남이잖아 라고 할 만한 이재명 후보의 지인의 보좌관이었던 사람이 화천대유 사내이사기 때문에 이건 이재명이 몸통이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윤석열 씨 아버지의 집을 화천대유 주주가 산 거예요. 그럼 누가 더 가까워 보입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윤석열 씨가 더 자세하게 이제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거쳐서 매매했다는 어떤 그 매매 계약서가 있겠죠. 만약에 정상적으로 거래를 했다면. 그리고 뭐 어떤 이 자의를 구매하기 전후 그리고 연희동 집을 처분하기 전후에 어떤 잔고 증명을 보면 우리가 돈의 흐름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게 거래가 이게 뇌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할 만한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씨가 대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지금 언론들이 말이죠. 자꾸 지금 이재명하고 억지로 지금 엮고 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15년 전 보좌관. 그건 이재명이 15년 전 보좌관이 아니에요. 이재명 지사가 되고 한참 지나서 평화부지사로 임명한 분이 15년 전에 국회의원으로 있었을 때 1년 정도 보좌관 했던 분이고 그분은 지금으로부터 3, 4년 전에 평화부지사인 그분과 아무 연락도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직접적인 관계도 아닐 뿐더러 이재명이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날 엮지 말고 이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뭐 보좌관 어쩌고 이게 엮지 말고 성이 같은 이씨다 이런 걸로 엮을 거면 차라리 국적이 대한민국 똑같다는 거 그걸로 엮든지 그렇게 사실은 얘기할 정도예요. 근데 이 정도라면은 이것도 갖고 엮을 수 있고 이것 가지고도 이재명을 의심할 수 있다면은 그 화천동인의 사업자이자 대주주 누나 죄송합니다. 천화동. 화천대유 대주주의 누나이자 또한 천화동인의 사업자인 이 사람이 윤석열 아버지하고 수상한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거. 이건 거의 직접적인 증거 아닙니까? 15년 전 딴 사람의 보좌관을 갖고 시비를 걸 거면요. 이게 지금 당시 법조계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곽상도, 박영수, 윤석열 다. 지금 법조계가 이 사건에 아주 크게 연관이 돼 있다는 게 지금 어느 정도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곽상도 의원이 미심쩍은 50억을 가져갔다고 하면 박영수 특검에게는 어떤 것이 갔는지 네. 그리고 혹시 이 집과 관련해서 혹시 이 50억과 관련된 만큼의 어떤 것들이 없었는지 지금 비슷하게 지금 뭔가 다른 방법으로 집을 구매하고 파는 방식으로 이렇게 오고 간 게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천화동인이 산 집이 과연 이 윤석열 후보의 집뿐일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파헤치다 보면은 이 언론계, 정치계, 그다음에 법조계가 연결돼서 연결됐네. 이 얼마나 해먹고 있었는지가 좀 드러날 것 같다. 지들끼리 다 헤쳐먹었네요. 정말 있는 사람들끼리.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도 뭐 이게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상한 짓을 했다? 뭐 그 가능성을 다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나온 거는 이거는 억지로 꿰어 맞춘 거예요. 근데 지금 확실한 정말 큰 의혹거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또 스킵하는 이 언론 행태는 이게 바로 편파 보도의 전형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보도해야 될 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첫머리랑 끝에만 붙여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아까 산재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사실 산재를 인정하려면은 정확한 진단명이 있어야 합니다. 뭐 이명, 어지럼증 이거는 진단명이라기보다는 증상이라는 거죠. 증상이죠. 그래서 한번 의사가 봐야 돼. 이게 진단명이 과연 있는 그런 증상인지.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증상만 갖고 위로금을 회사에서 준다는 거는 납득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정말 다 봐줘서 이런 증상만으로도 이렇게 퇴직금을 줬다? 그러면은 배임이 또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넘어서 특혜를 베푼 꼴이 됐으니까. 그리고 사람이 죽었을 때, 예를 들면 구의역의 공무원 사건이라든지 그 평택항 컨테이너 작업 중에 깔려 숨진 이선호 씨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본인 과실이 없다고 잡아도 보상액은, 전체 보상액은
수억 원이 넘지 않습니다. 네, 보통은 그렇게 결정이 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명 이런 거 가지고 수십억을 산재로 받았다? 이건 개불하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단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이 진단받은 병이 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라는 걸 증명해내야 업무의 돼요. 연관성, 이게 그렇지. 진짜 이게 어렵죠. 가장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싸워도 이거 인정을 안 해줘가지고 이렇게 힘든 싸움을 했던 거예요. 내가 진단을 받아도 그게 어려운데 그 정도 증상으로 50억 원의 뭐 산재 위로금을 받는다?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우고요. 만약에 한때 특수성이나 윤석열의 고발 사주가 되게 이슈가 됐는데 지금은 완전 화천대유로 다 도배가 된 느낌이거든요. 덮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언론중재법이라는 게 원래 이제 뭐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막혔나 보죠? 민주당 아직 결정이 나진 않았잖아요. 그죠? 네. 좀 이런 좀 그래도 국민들 알 권리가 있는데 자꾸 다른 이슈로 사건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지도 않는데 덮어버리고 이런 거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화천대유 내부에는 미심쩍은 일들이 너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일 이상한 건 뭐냐면 주식 배분이 제일 이상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공에서 개발을 할 때 공공이 키를 잡게 하기 위해서 주식 배분을 우선주하고 보통주를 이제 따로 편성을 하게 되는데 이 배당을 이제 화천대유 쪽에서 하도록 그 룰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액이 어마어마한 배당액을 돌아가게 된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아니 왜 이렇게 법조인들이 연관이 많을까? 그럼 이제 궁금한 거죠. 법조인들이 많다는 건 송사가 깔릴 일이 많다는 건가? 송사가 일이 많을 거라는 건 논란이 많이 된다는 뜻인가? 이제 이런 의심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명백백하게, 그러니까 대선이라고 하는 거를 다 떠나서 이 사건 자체가 좀 수상쩍고, 그리고 저는 그렇거든요. 그 김만배 씨 누나라는 분이 830 몇만 원을 넣고서 몇백억의 배당을 받아갔다는 게, 제가 그걸 읽고 그냥 일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전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려면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하고, 지금 신민정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한 단어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처음에 조선일보에서 터뜨릴 때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 지사 관련된 재판에 들어갔었다 이거잖아요. 처음엔 그렇게 하려고 연구가 했었죠. 있었고, 그 다음에 유동규 본부장이 이제 이걸 시행한 유동규 본부장이 이재명 지사를 지지했다. 근데 나중에 나오니까 또 아니다. 캠프 사람이다. 지금 연결고리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애시당초에 이제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가 있나? 성남인데? 제일 많이 돈 번 사람이 누군데요? 여기서? 김만배 씨죠. 김만배 씨가 얼마를 벌었는데요? 이 사업으로 배당된 금액은 4,400억 원 이상인데요. 4,400? 여기서 이제 어디요? 네, 어디요? 근데 이제 4,040억 원 이상인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발분됐는지는 이제 정확하지 조사를 않으니까. 해봐야죠. 근데 어쨌든 7개니까 최소 제가 봤을 때 1,000억 이상은 가져간 거고, 게다가 땅을 사서 개발한 이익은 또 따로 가져간 게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투자한 금액이 사실 20억이 안 돼. 그러니까 10억이 안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요. 아, 민간이랑 공공이랑 같이 사업을 하더라도 민간이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얻었을 때 이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게 정치인들의 정상적인 그쵸, 반응이라고 불법으로 생각합니다. 취득하는 게 만약에 밝혀진다면 환수를 해야죠. 근데 지금 이건 불법은 아니에요. 룰은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만든 지금 이걸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될 거는 무슨 공공이 무슨 해먹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공공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끔 우리가 법을 정비해야겠구나. 만약에 공공이 여기서 만약에 성남시가 여기에 끼어들지 않았으면 화천대유니 천화동이니 1,000억 원 잔치를 정말 벌였겠구나. 근데 1,000억 원이 아니죠. 이게 1조 이상의 전잔치를 벌였을 거를 절반 이상을 그래도 환수가 된 건데 그래도 4,040억을 가지고 더 많이 해먹었으니까 이것도 환수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나 한번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런 의문도 가질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이득을 많이 볼 것 같으면은 이재명이 좀 더 뜯어와야지. 그걸 왜 그 정도 5,500억으로 끝내나. 근데 이재명이 시장일 때 아직 사업적으로 큰 이득을 보지 못할 시점에 5,500억을 우선 뜯어왔어요. 그리고 이 양반이 2018년 3월 14일에 시장직을 내놓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 나간 거지. 그 이전에는 뜯어낼 만큼 뜯어낸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이후에 땅값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익이 생긴 거지. 아니 그러면 그 이후에도 이재명 보고 넌 저 권한은 없지만은 더 뜯어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예. 왜냐하면 판교가요, 제가 알기로 전세가 10억이 안 된 시점에서 매매가가 10억이었는데 전세가 10억 되는데 1년이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판교가 주목을 받으니까 주변도 이제 주목을 많이 받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뜯어봐야 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일로 그냥 일을 하지 말까 이 생각을 했다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그래요. 그렇다면은 네. 지금 이재명 지사가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비난받을 일은 없어요. 현재까지는 없어요. 예. 이걸 갖고 지금 뭐 저기 몸통이 이재명이니 본인 아버지가 저 화천대유 대주 누나하고 부동산 거래한 것부터 해명해봐. 아버님이 아흔이 넘으셨다는데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아흔이 넘으셨다는 분이 30-40년 산 집을 팔고 아파트로 들어가신 이유도 사실 이해가 안 되고요. 정말 본인과 관련이 없는 건지. 글쎄. 네.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참 잘하시네요. 근데 너무 어렵네요. 네. 네.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인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인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복잡해야 네. 돈을 사람들이. 인마이 포켓 하기가 좋은 거예요. 왜냐면 눈치를 못 채니까. 네, 복잡해야. 그러니까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은 네. 우리 MB 보세요. 그분 감옥에 있나요, 지금? 감옥에 있죠. 아, 아직 있구나. 근데 MB만큼 이렇게 BBK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BBK 사건이 지금 불거진 게 2007년부터 불거졌는데 15년이 다 돼가도록 그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BBK? 버거킹인가? 네? 이건 뭐예요? 진짜. 이게 사건이 있었나 보죠? 치킨 회사 있어요. BBK라고. 나중에 또 시간 남으면. 알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MB도 보면은 네. 이 돈에 도통한 사람인 거죠. 뭐 그냥 그죠. 이제 노가다 십장하다가 이제 금융회사까지 손대가지고 그 대박을 쳤는데 하여튼 전 그래서 MB를 명박이 아니라 머니비스트, 머니비스트라고. 그 요즘 또 저기 본인의 아호를 정했어요. 뭐요? 인싸. 왜요? 어떤 누군가가 네. 어떤 친구가 이명박한테 네. 로도서로 편지를 보냈는데 대통령님은 인싸십니다. 아, 그랬더니 네. 답장을 보내왔는데 네. 나 인싸 이명박 from 인싸 이명박. 이런 거 다 가짜뉴스 아니에요? 아 진짜야. 진짜요? 실제로 그 사진이 올라왔어요. 나도 편지 하나 보내봐야겠다. MB한테만 뭔지. 보내보세요. 와, 오. 재밌게 궁금하네. 진짜. 예. 그게 감옥에 있으면은 시간이 많잖아요. 즐길 게 없어 즐길 게. 그러니까 누군가 편지 보내주면은 열심히 답장을 써줄 거야. 사면 발언 나오면은 나도 있다 잊지 마라. 이재명 사면 때는 괜히 자기 편지 하나 공개하고 또 뭐 좀 있는 것 같으면 나도 있다 잊지 마라. 열심히 편지를 써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래요. 제 아는 어떤 분이 이제 서울 구치소에 계셨는데 네. 감옥에 계신 어떤 분이 계신데 네. 쫓겨난 분이 있어요. 권력자 자리에 있었다가 쫓겨난 분이 있어. 네. 그분한테 무슨 리더십 관련한 책이 자꾸 도착한다고. 리더십을 더 이상 구사할 일이 없으신데 왜 그런 책자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구치소에서 리더십을 구사하면 좋잖아요. 친해질 수 있는 사람도 많고 거기 계시는 이제 분들이랑. 독방에 아, 계셔가지고 독방이야. 그 리더십을 구사한다면은 뭐 그 방 안에 있는 뭐 쥐라든지 뭐 개미라든지 알겠습니다. 신데렐라예요? 호박이랑 개미랑 뭐 이렇게 리더십을 구사하고 본인이 지금 다시 나와서도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는 착각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세종의 리더십을 그 독방에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저기 기억나십니까? 그 뭐요? 저기 최불암 시리즈 네. 개그가 있었는데 유머가 있었는데 감옥에 있던 최불암 씨가 개미를 발견해 놓고 네. 10년 동안 그 개미하고 네. 뭐 했느냐? 개미한테 차렷 열중샷을 시켰어. 그랬더니 그 개미가 진짜 차렷 열중샷을 하는 거야. 제 귀를 의심하고 있어. 근데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10년이 지나서 개미를 이제 데리고 나왔어요. 네. 나와가지고 이제 커피숍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차렷 근데 열중샷을. 딱 개미를 넣고 차렷 열중샷 시키려고 했는데 보다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네. 웨이터 일로 와봐. 이거 지금 보라고. 자. 했는데 갑자기 웨이터가 오더니 아유 죄송합니다 하면서 눌러가지고 죽였어.
와, 이게 만드기 시리즈 전에 유행했다는 태블함 시리즈. 맞아요. 저 대학 다닐 때 나온 개그. 이게 90년대에 굉장히 이게 정말 선극이 들어갑니다, 여기. 시대를 적 좀 만들어주세요. 오윤혜 씨 고개를 돌렸어요. 다음 주제로 빨리 넘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영